빛과 파동에서요. 첫 번째, 파동이 뭐야? 라고 하는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 그 중에서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렌즈 방정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파동?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파동에서 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오목 렌즈, 볼록 렌즈에서 상이 어떤 모습으로 생겨?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계산으로 해요. 계산. 암기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선생님이랑 해볼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언니 오빠들은 주구장창 외웠던 파동이라는 걸 모두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보는 파동이 뭐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파동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 뭐가 파동 때문에 생기는 거야? 파동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 소리. 소리가 파동이야. 또 빛이 파동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빛과 소리 또는 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는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파동을 과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었어야 되는 파동은 이게 파동이야. 지금 내가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되겠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를 퉁 하고 치면요, 저쪽에 손을 대고 있는 친구도 내가 여기서 퉁 하고 치면 진동을 느껴요. 됐어? 그래서 파동이 뭐냐면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파동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파동을 일으킨 이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 파원이라고 불러. 그러니 파동이 뭐니? 라고 하면 한 지점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진동이 생겼는데 안 퍼져나가, 그냥 여기서만 진동해, 이건 진동이야. 됐어? 근데 이 진동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이걸 파동이라고 불러. 됐어? 그래서 파동과 진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퍼져나가냐 안 퍼져나가냐 이 차이거든요. 얘네들이 퍼져나가야 파동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할 거야. 이러한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까 너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소리도 지진도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물결이라는 파도도 됐어? 그리고 이 교실을 가동 메우고 있는 빛도 파동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파동이죠. 자, 이러한 파동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목젖에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파동을 만들었는데 그걸 여러분들 지금 귀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라는 파동도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파동이라면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진동을 여기에 있는 이 물질들이 옆으로 전달시켜주죠. 진동을 옆으로 전달시켜주는 여기에 있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멋진 말로 매질이라고 불러. 그죠? 소리라는 아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진동시켜서 옆으로 전달하는 거야. 지진은 땅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되고 있어. 그러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동을 느껴. 가까이 있으면 세게 느끼겠지, 멀리 있으면 약하게 느끼겠지만 느껴. 하지만 그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여기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직접적으로 못 느껴. 땅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물결이라는 건 당연히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빛은요? 라고 하면 태양에서 나온 빛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지구로 오잖아? 근데 우주 공간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빛이라는 아이는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고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네, 이거야. 그래서 빛은요, 매질이라는 거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옆으로 전달되고 있구나.
되게 특이한 파동이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파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우리는 파동을 뭐 할 수 있냐면 분류할 수 있어요. 그 파동을 분류할 때 기준이요. 일반적인 기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죠. 그러니까 내가 달에 가면 소리를 질러봤자 요만큼 떨어져 있어도 선생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왜?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때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파동을 전달시킬 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파동들도 있어요. 소리처럼. 그런 애들을 탄성파라고 불러요. 하지만 빛과 같은 애들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잖아요. 이런 애들은 탄성파가 아니다. 그래서 아닐 빛자 써서 비탄성파야. 그래서 파동에는 매질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전달되는 아이들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아이들로 나눌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기준이죠. 자, 여기서 생긴 진동을 난 여기서 느꼈어. 그러면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질을 어느 쪽으로 떨렸어? 라는 거야. 라고 하는 파동 에너지가 가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여기 있는 매질의 진동 방향을 보면 여기 있는 매질도요. 파동이 가는 방향과 같은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동 에너지가 가는 것과 수직한 방향이 이 방향으로 떨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요. 이 두 가지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면 이라고 하는 거 멋진 말로 나란한 방향이라면 지소봐 뭐라고 하니 이걸? 나란한 방향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면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은호 뭐라고 하냐 이걸? 종파. 이거를 종파라고 부른대. 근데 파동의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수직해. 그래서 이게 수직한 방향이라면 은호야 뭐라고 하니? 그렇죠. 이걸 횡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파동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나눠요. 매질의 유무,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종파의 형태를 띠는 건요. 지금 들리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인 음파가 종파입니다. 자,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돌고래만 듣는 소리도 있어. 그거 뭐라 그러냐? 종파. 이것도 음파니까 종파야. 그리고 지진파 중에 종파가 하나 더 있었어. 뭐지? 피파. 이게 종파야.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횡파구나 생각하면 되니까 빛도 횡파고 물결도 횡파고 지진파 중에 S파도 횡파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파동을 구별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주로 소리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속할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음파는 우리가 지금 분류한 것처럼 얘는 종파이면서도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니까 탄성파구나 이고요. 자, 또 하나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팽파이면서 비탄성파구나. 그래서 빛과 소리는 파동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 성질은 정반대구나. 되니?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는데 얘네들은 어떤 구조를 띠고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파동의 구조예요. 파동의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띄고 있는 게 횡파라서 우리는 횡파 구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진동이 생겼어. 얘가 오른쪽으로 파동의 에너지가 퍼져나간다고 치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매질이 떨려야 되는데 횡파니까 수직한 방향으로 떨릴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이요,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떨리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 네. 그러니까 가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해요. 이게 횡파 구조입니다. 그중 자, 여기 있는 매질이 올라갈 때요, 요만큼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 자, 요때 요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마루라고 하죠. 됐냐? 쏙 들어간 여기를 뭐라 그러게? 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루, 골, 마루, 골, 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게 횡파 구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배웠던 기억?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했었지? 이거 언제 배우는데 우리 지섭이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까? 언제 배우냐? 이게 1학년 끝단원이야? 6단원이래. 너 몇 단원 배우냐? 헤, 거짓말. 자, 그랬으니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또 알고 있는 내용일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완벽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파동의 구조를 볼 건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횡파로 파동의 모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요. 파동의 구조는 5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파장이라는 단어가 뭐였지? 들어본 기억이 있어야 돼요. 파장.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라는 단어, 세 번째는 진동수, 네 번째는 진폭, 다섯 번째는 속력. 이렇게 해서 5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볼 때요,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파장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의 최단 거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이게 파장이야. 그러면 마루에서 꼭 마루까지의 거리를 재야 돼? 아니죠.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재도 같은 길이가 나와. 그래서 그럼 뭐야? 네,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왜 과학에서는 같은 모양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같은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야. 자, 이러한 파장은요, 우리가 람다라는 기호로 표현해요. 람다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 단위로 써요. 그래서 쟤를 쟀을 때 한 파장의 길이가 2m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현할 수 있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됐어.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뭘까? 거리 말고 시간. 됐어? 라고 하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겠다는 거야. 주기. 그거를 타임의 약자 라지 t로 쓰고요. 시간은 mks 단위 초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주기가 예를 들어서 2초야 이런 뜻이야. 이런 거. 자, 이 주기는요,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라고 하는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의 개념이라면 진동수는요 라고 하는 진동수는 거꾸로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마루가 몇 번 생겼어? 10번. 그럼 얘는 진동수가 10. 뭐 이런 식이야. 됐어? 근데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면 무슨 관계가 보이는 줄 알죠? 얘는 1초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어? 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어? 두 개가 거꾸로예요. 그쵸? 그러니 진동수라고 하는 거 프리퀀시의 약자 F라고 쓰고 단위는 헤르츠인데 이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해. 이런 뜻이야. 됐어? 네, 거꾸로 주기는 진동수를 역수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해. 라고 하면 둘이 역수관계예요. 그러면 위에서 진동수를 2초라고 줬으니 주기를 2초라고 줬으니 진동수가 얼마야? 라고 하면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야. 아, 내가 이름 써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진동수를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폭. 그래서 진동하는 폭. 그걸 줄여서 진폭이라고 하거든요. 진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물질이 최대한 움직이면 어디까지 가? 얘가 최대한 움직일 때 여기까지 가죠. 또는 여기 있는 매질이 최대한 움직이면 반대로 여기까지 내려가죠. 됐어. 그래서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재던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던 여기까지가 하나의 진폭이다.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플러스 2m야. 그럼 얘는 진폭이 2m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럼 얼마일까요? 이건 마이너스 2m. 됐어요. 물리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야. 얘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2m, 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2m라고 하는 진폭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물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질의 최대 변이니까 방향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진폭은 A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의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m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속력이라는 개념입니다. 파동은 퍼져나간다 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 속력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자, 속력은 똑같이 벨로시티니까 V로 쓰고 단위는 미터 퍼 초인데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파동에서의 시간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 보이세요? 이게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간분의 거리다.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시면 이게 파동의 속력이다. 근데 얘를 잘 보시면 얘는 파장에다가 주기분의 1을 곱한 건데 그쵸? 주기분의 1이랑 똑같은 게 뭐라 그랬냐면 진동수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주기분의 1 대신에 진동수 집어넣어도 되니까 얘는 F 람다로 훨씬 더 많이 계산해. 그래서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 이거 훨씬 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구조는 이 5가지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 횡파 구조로 주로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어떤 파동은 어디에서 속력이 제일 빨라? 이게 중요한 건데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할까요? 소리는요 언제 제일 빨라? 어디에서 제일 빨라? 주의해! 소리는 어디서 빨라? 고체, 액체, 기체? 어디를 통과할 때 제일 빠르냐? 이 새끼들이 소리는 어디를 통과할 때 제일 빠르지, 은호?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철로가 있다. 기차가 이렇게 막 지나올 거야, 그치? 여기 이제 기차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지나올 거야. 나 여기 서 있는데요. 여기에 산이 이렇게 가려져서 기차가 오는 게 안 보여. 그래서 어떤 애는 기차가 지나갈 때 철로와 바퀴 사이의 마찰 때문에 덜컹덜컹 소리가 나거든요. 그
그걸 서서 들을 거래요. 어떤 애는 철로에 귀를 대고 들을 거래요. 어떤 애가 먼저 듣겠냐? 얘 안 죽어. 소리 나면 일어나면 되잖아. 어떤 애가 먼저 듣겠냐? 얘가 먼저 들어. 왜? 소리는 고체 물질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게 기체 매질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전달된대요.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속력이요, 어떤 물질을 통과해 오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 다른데, 이때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건 꼬맹아, 어떤 물질을 통과해 오냐라는 매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돼. 매질의 종류.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서 결정돼. 고체 물질을 통과할 거야, 액체를 통과할 거야, 기체를 통과할 거야, 이거에 의해서만 결정돼.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안 달라져 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탄성파의 대표적인 소리는요, 입자가 옆으로 서로 진동을 퉁쳐서 전달해 줘야 그 다음 매질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가 빽빽하게 붙어 있을수록 빨리빨리 옆으로 쳐서 전달해 줄 수 있어서 고체 물질을 통과할 때가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전달돼요. 그래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전달될 거고요. 또 같은 공기라도 그 공기의 성질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또 달라. 공기 중에서도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있대. 어떤 공기를 통과할 때가 더 빨리 전달될까? 더운 공기, 찬 공기. 더운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이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어? 낱말을 새가 듣고 기억나니? 반말을 쥐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낮에는 꼬맹아,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운 공기가 있을까? 땅바닥 아니면 하늘 위? 너네 진짜 뒤진다. 어디 공기가 더 뜨거워? 땅바닥 공기가 더 뜨거워. 됐어? 그러니까 땅바닥이 40도의 공기, 30도의 공기, 20도의 공기, 10도의 공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낮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요, 너네들이 여기에서 선생님 하고 불러. 그래서 네, 그러면 원래는 공기의 온도가 다 똑같으면 직진해서 소리는 이렇게 가야 정상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려면 이 높이에서 들려.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온도가 다 다르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다른 매질처럼 느껴져. 그랬을 때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파동은 속력이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직진 못하고 굴절, 꺾이지. 꺾일 때 항상 느린 속력이 있는 매질 쪽으로 꺾여.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 그러면 찬 공기 쪽으로 꺾이네. 그러니까 40도와 30도의 경계면에서 직진 못해. 여기서 직진 못하고 꺾여야 돼. 어느 쪽으로? 찬 공기에 가까운 쪽으로 꺾여. 그러면 찬 공기가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약간 소리가 위로 떠. 그래서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도요, 직진 못해요. 왜? 여기 30도고 20도니까. 그렇죠? 찬 공기가 있는 위쪽으로 소리가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됐어?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갑니다. 찬 공기가 위에 있어서. 그러면 이 높이에서 소리가 이 높이에서 들려야 되는데, 이 위치에 있다면 소리는 이 높이에서 들어야 되는데, 얘가 소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 소리가 더 위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밤이 되는 거가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건 하늘 위쪽에 찬 공기가 있다는 얘기야.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건 소리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거니까 쥐가 있는 아래쪽이 찬 공기를 뜻이야. 밤에.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듣고 이건 외울 필요 없는데 공기의 온도에 따라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보이는 331 더하기 0.6T 이게 공기의 온도에 따른 소리의 전달 속력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T가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우리가 평균 음속을 얼마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평균 음속은 공기의 기온이 상온 15도에서 25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인데 그 중에서 15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소리의 속력을 음속이라고 해요. 평균 음속. 자 그럼 15 넣고 계산해봐. 얼마 나와? 얼마 나오니? 340.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음속은 340m/초야 라고 얘기할 때요. 기온을 15도로 놓고 계산한 값이야. 근데 오늘 아무리 추워도 온도가 15도보다 약간 위래요. 그럼 15도일 때보다 속력은 빨랐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봐. 자,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탄성파는요. 입자가 빽빽하게 붙어있는 고체일 때 빨리 전달된다면 매질이 필요 없는 빛과 같은 아이들은요.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 물질도 없는 진공에서의 전달되는 속력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통과해 올 때가 빛이 제일 빨리 와. 그리고 기체 물질, 액체 물질, 고체 물질도요. 오히려 입자들이 있으면 빛은 그 입자의 도움을 받고 전달되는 게 아니고 입자를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빽빽할수록 전달되는 속도는 느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빛이 지구에 오면 이미 지구의 대기라는 기체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가 우주 공간을 지나갈 때보다 느려진 상태. 알겠어? 아무 매질도 없는 우주 진공 속에서의 빛에 전달되는 속도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광속이라고 해서요. 다른 속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광속일 때만 C로 표현합니다. 다른 속력은 다 V로 표현하는데. 됐죠? 빛이 진공을 통과하고 있을 때의 속력만 광속이라고 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 매질을 통과할 때는 이미 광속보다 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지구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되는 거죠. 되겠니?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물결, 파도요. 물결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더 빠르니? 라고 하는 이 모든 수업은 지금 서인이를 위한 수업입니다. 서인이가 이걸로 자소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심화 문제는 여기서 막 질문을 하실 거니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도가 쳐요. 파도도요. 됐어. 파동이니까 전달되는 속력이 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결은 다 물에서만 전달됩니다. 응? 그러면 액체 매질밖에 통과를 못하네? 그래? 그러면 어떤 물에서 더 빨라? 라고 하면 파도인 물결은요. 수심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심. 얼마나 물이 깊어?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 이렇게 배를 타고 있다고 쳐. 그 물속의 수심의 깊이는 다 다르겠죠. 여기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물속의 깊이가 다르면 여기서 파도가 넘실넘실 쳐와. 넘실넘실 쳐와. 그래서 이때 수심의 깊이가 다르면 같은 속력을 전달 못합니다. 속력이 달라져요. 깊은 물에서 빠를까? 얕은 물에서 빠를까? 깊은 물에서 훨씬 빨라요. 왜냐면 사실은 물결이 칠 때요. 겉에 있는 물만 출렁출렁하지 않고요. 물방울들끼리의 인력 때문에 위에 있는 물이 움직이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다 속에도 물결이 치고 있어요. 바다 속에도 이렇게 파도가 같이 치고 있는데 얕은 물은 파도가 치면서 금방 땅이랑 부딪히잖아. 그러면 땅이랑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얘가 빨리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얕은 물에는 마찰이라는 게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결은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파도가 빨리빨리 쳐서 막 오는데 약해지면 파도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니까 파도가 계속 여기서 쌓여. 그래서 빨리빨리 못 가고 쌓여. 그러면 여기에 파도가 쌓이니까 파도 에너지가 세지죠. 파도 에너지가 10자리가 와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10자리가 또 오는 동안 얘가 못 빠져나가. 그럼 에너지가 20, 30, 40 에너지가 막 중복돼. 그래서 여기 파도가 높아져. 이게 쓰나미야. 알겠어? 이게 쓰나미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태. 그럼 확 파도가 높아져서 훑어버려요. 이게 쓰나미입니다. 그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물결이야.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배웠어요. 이런 것들. 전달되는 속도. 파동에 전달되는 속도는요. 소리로 예를 들면 그래서 고음이라고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저음이라고 늦지도 않습니다. 어떤 매직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된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파동의 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핵심적으로 배웠던 건 소리예요. 자, 소리의 3요소. 진서야,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 중3의 값어치를 보여줘. 소리의 3요소. 내가 죽여버려 이것들이. 소리의 3요소 뭐이냐?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맵시. 너 학교 안 다녔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니까 정말 가장 대충대충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내용 반복할 때 아이들이 마치 고등학교 내용을 배우는 것처럼 공부를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에 3요소가 있어요. 하나의 목소리를 구성하는 요소 3요소가 있는데 이 소리의 3요소가 소리의 세기.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다 통가에 있고요. 통가는 이제 여러분들부터 수능입니다. 되죠? 자, 소리의 세기가 있고 소리의 높이, 높낮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소리의 맵시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데 소리의 높이는 그래서 저음도 있고 고음도 있는데 이거 누가 결정해? 이거 파동의 그래서 5요소 중에 누군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소리의 세기도요. 맵시도요. 됐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리의 3요소 얘는 누가 결정할까? 라고 하면 이 소리의 크기요. 라고 하는 이 소리의 세기는요. 사실은 파동의 진폭이 결정해. 진폭이 결정해. 그래서 진폭이 작은 소리가 서글서글 그거야. 진폭이 큰 소리야 이거야. 알겠어? 이거야. 진폭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데시벨, 뭐 이제 이런 거 쓴 거야. 10데시벨, 20데시벨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소리의 높이가 있는데요. 아이유는 3단 고음 뭐 이런 거 한대잖아요. 우리가 피아노 치면 기본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어. 됐죠? 이게 소리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 자, 기본도의 진동수를 100이라고 치자. 100Hz예요. 그러면 한 옥타브 위의 윗소리의 진동수는요. 무조건 한 옥타브 윗소리는 진동수가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200Hz여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는 또 한 옥타브 위니까 진동수 또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얼마야 되니? 4배. 이런 식의 느낌. 자, 개자식. 너 잤지? 네. 아니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수업이 갑자기? 오늘이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이 일요일인 줄 알았어.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야, 너 오늘이 일요일이면 너 면접이 화요일 아니야? 금요일. 금요일이냐? 서인이 면접 며칠 전? 응? 10일 전. 혜빈이는?
너무 심장이 두근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그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의 크기 차이다. 진동수가 커질수록 훨씬 더 고음이에요.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이에요. 이 얘기예요. 됐어? 네.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 근데 뭐 하나만 하자. 인간은 무한대의 진동수 다 들을 수 있어? 안 그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있어.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하냐면 들을 척자, 듣는 게 가능하다, 가능할 가짜. 그래서 가청 진동수라고 얘기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를 가청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아주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진동수가 20이야.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고음이 얼마냐면 2만이야. 그래서 20에서 2만까지의 진동수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 범위야.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작게 들어. 그래서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저음에 대한 진동수를 못 들을까, 고음에 대한 진동수를 못 들을까. 고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너네하고 나하고 테스트를 하면 선생님이 듣는 진동수의 범위가 훨씬 작아요. 들려? 정상. 넌 안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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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려? 들려? 너 안 들려? 나 안 들려. 너는 기나이가 24살가 넘었어? 들려? 아까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 그러면 이제 자기 나이가 대충 귀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겠죠? 나 그렇게 많이 먹었네. 이거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다 달라요.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음에 대한 진동수 감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청각 나이라고 하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고요. 밥 시켜야지. 뭐야? 장바구니는 어디 있는 거야? 아까 거기다 놓았는데 장바구니에 장바구니 가지고 어딨어?
진동수가 커질수록 고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가능한 범위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세기, 높이, 그 다음이 맵시인데요. 맵시를 결정하는 건 진동할 때 그 파동의 모양, 파형에 의해 결정돼요. 자, 파형은 내가 한번 피아노에서 도를 칠 때요. 피아노의 도가 이런 모습의 파동을 만든다면 바이올린의 도를 연주할 때는요. 얘가 이런 모습으로 중간에 이제 떨림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들이 이거 피아노 소리야, 바이올린 소리야, 이 파형이 닮아서 구별할 수 있대요. 알겠습니까? 요걸 얘기한다. 이게 바로 소리의 3요소이다. 되겠어? 네, 이게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동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동에는요, 파동의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의 성질이 있는데 그 파동의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파동의 성질은 정확하게는 5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2가지를 중심으로 배운 거예요. 파동의 성질은 첫 번째, 파동은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는 꽃장 관련한 파동의 직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있고 굴절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게 있고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배우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회절과 간섭이라는 건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 위에 있는 3가지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했다. 그 중에서 파동의 직진성은요. 실제로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파동은 그냥 꽃장 갑니다. 이게 파동의 직진성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꽃장 가다가 어떤 물질을 만나면요. 얘를 통과할 수 없으면 여기서 뭐하니? 반사나 굴절을 해서 이렇게 튕겨나가죠. 그러면 그 빛이요. 이 물체 뒷면에는 빛이 오니 안 오니? 안 와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올 수 있지만 여기로 가면은 여기에 빛이 올 수 없어. 여기가 빛이 오지 않는 까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림자지는 현상들이 생겨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그림자 지는 게 선생님 뒤편에도 선생님의 그림자가 생길 텐데 사실은 이게 천체에서도 생겨요. 천체에서 됐어. 빛의 직진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식현상입니다. 식현상입니다. 됐어. 그래서 천체에서 나타나는 식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림자지기 때문인데 기억해봐. 달의 그림자 속에 누가 가려지니? 달이 만든 그림자 속에 누가 들어가? 아니거든요. 달의 그림자 속에 누가 들어가죠? 태양. 그래서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시. 해가 가려져. 해 일자 먹힐 식자. 해가 먹혔네. 이 뜻이야. 그래서 일식이라는 건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이게 빛의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일식 현상이야. 그 일식이 일어날 때 천체의 위치 관계가 그래서 해, 달, 지.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달 때문에 가려져서 태양 안 보여. 이 뜻이잖아. 이게 일식이야. 그래서 무조건 보는 건 지구에서 보는 거잖아. 됐니? 그런가 하면 꼬맹아 달의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 아이도 있어. 지구의 그림자에 누가 가려줄까? 누가 가려줄까? 달. 됐어? 네. 지구의 그림자 속에 됐어? 가려져서 달이 가려지는 현상. 그래서 달이 안 보여. 달이 안 보이는 건 뭐라 그러니? 달이 먹혔네. 달 월자 써서 월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그러려면 순서는 해, 지, 달 이유였지. 됐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 지는 현상이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천체에서는 식현상이 생기더라. 알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반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반사는요,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가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뭐라 그러니? 이게 바로 반사야.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었어? 그 물질을 향해서 빛이 가다가 부딪히는 순간 빛이 튕겨서 되돌아 나와. 지금 빛이 반사되고 있어요. 됐어? 그중 빛이 물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빛을 우리가 입사 광선, 그리고 되돌아 나오는 얘를 우리는 반사 광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입사광선, 반사광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데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튕겨 나오는지 나 각도 재고 싶어. 기억해내? 각도 잴 때는 각도기에 0도를 맞춰야 되는 기준선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기준선을 잡아야지. 그거 뭐라 그래? 법선. 법선 어떻게 그려? 법선은 빛이 들어간 면과 수직하게 선을 그려야 이 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거야. 그죠? 이 각도를 잴 때 기준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 각도를 재면 이 각도가 바로 이 빛의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도 법선을 기준으로 재겠죠. 법선을 기준으로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잽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 광선의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는데 이때 법칙이 생겨요. 뭡니까? 모든 반사는 반드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언제나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하더라. 반사될 때 예외 없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입사각이 30도였는데요. 네, 그럼 보나마나 반사각은 30도입니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입사각을 내가 40으로 바꾸면요. 그러면 그 순간 반사각도 40으로 바뀌는 거야.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사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이 반사가 될 때 반사되는 모양이 좀 다르다. 만약에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것처럼 표면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대표적인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게 거울입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면에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빛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란한 방향으로 빛이 가요. 그래서 빛은 직진하니까 나란한 방향으로 쭉 가요. 그랬을 때 매끄러운 면에 만나면 이 면에서 그린 법선도 이 방향이고 이 면에 그린 법선도 같은 방향, 이 면에 그린 법선도 같은 방향, 이 면에 그린 법선의 방향도 다른 애들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 이 각도의 입사각이 30도면 따라서 나머지 입사각의 크기도 다 몇 도여야 되니 30도 같은 각도를 가져요. 표면이 매끄러우면.
그러면 얘네들이 반사될 때요. 반사 법칙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무조건 법선과 반대 방향으로 30도 휘어진 이 방향으로 모든 빛들이 다 반사돼서 가니 얘네들이 향하는 방향이 다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서는요. 모든 빛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반사되는 걸 정확한 반사, 정반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반사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어차피 우리는 빛이 한 방향 가고 있다는 이걸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정반사가 일어나면 주변의 경치를 비춥니다. 그래서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건 거울이 지금 정반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살짝 뒤를 보시면 저 거울에 여러분들 모습이 살짝 비칩니다. 저기서 일부의 정반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요. 칠판처럼 표면이 거칠거칠한 아이도 존재합니다. 그죠? 표면이 이렇게 거칠 때도요.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요. 항상 나란하게 나오니까 가보세요. 나란하게 가요. 그죠? 근데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야. 그죠? 첫 번째 이 빛은요. 쭉 가보시면 요 면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접선 그것과 90도가 법선. 그랬을 때 요게 입사각 40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빛은 지금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접선 그것과 90도 되게 법선. 그랬을 때 요게 입사각. 맞죠? 네, 이 각도로 30도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요. 조금 이렇게 틀을까요?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면에 들어갔어요. 맞죠? 그럼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 그러면 이 각도가 입사각. 됐어?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 반사도 돼야 되잖아. 얘는 70도 각도로 반사돼서 빛이 일로 나갈 거예요. 얘는 30도니까 반대로 30도 방향으로 반사돼서 일로 나갈 거고요. 얘는 40도니까 40도 방향으로 반사돼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빛이 나가는 방향들이 다 지각각의 방향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고 표면이 거칠 때 빛은 한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난잡하게 나가요. 그래서 난잡한 반사,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칠판이죠. 그래서 칠판은 정반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얼굴이 비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물체를 우리는 볼 수만 있어요. 되겠냐? 그러면 이러한 정반사와 난반사 두 개의 반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사 법칙 성립하는 게 어떤 걸까? 무조건이다. 그래서 정반사를 하든 난반사를 하든 반사 법칙은 예외 없이 성립한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굴절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 굴절 법칙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오늘 하셔야 되는 129페이지의 요 얘기가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굴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는 반사 법칙 중심으로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굴절 법칙 중심으로 배웁니다. 자, 그러면 굴절이라는 건 뭐야? 반사하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게 반사라면 굴절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서 빛이 오다가 물을 만나면 빛이 직진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직진해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의 빛은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요. 뭐 이런 느낌이야. 빛이 이렇게 왔다가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선생님 왜 매질의 종류가 다르면 직진하지 못하고 꺾여요? 라는 거예요. 그 꺾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두 매질에서의 빛에 전달되는 속력이 매질마다 달라서 직진할 수가 없대요. 실제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은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공기에서의 속력이 훨씬 더 빠르죠? 여기는 기체 매질이고 여기는 액체 매질이니까. 그죠? 빛은 기체에서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자, 공기는 빛이 전달되는 빠른 매질이고요. 물은 느린 매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질에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면 직진할 수 없어 꺾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강가에 아가가 놀다가 여기에 빠졌어. 조금 있으면 이 새끼 뒤지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자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뛰어와서 이 아이를 구해줘야죠.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를 정말 구하고 싶으면 우리 아빠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이한테. 이 아이를 구하고 싶으면 아빠는 육지에서 바다로 아이를 구하러 가야 되죠?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는 아빠도 있겠죠. 이렇게 가는 아빠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아빠도 있겠죠. 몇 번 아빠가 구할까요? 몇 번? 3번 아빠가 구하십니다. 1, 2번 못 구합니다. 왜요? 실제로요. 사람은요. 육지에서 뛰는 속도가 바다에서 수영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맞아요. 여기가 사람으로 보면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뛰는 속도가 20인데 물에서 헤엄치는 속도는 5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가고요. 느린 곳은 조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도착할 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최단 시간으로 갑니다. 이게 파동의 속성입니다. 파동은 최단 거리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아이를 구하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조금 길더라도 빨리 뛸 수 있는 곳은 많이 가고요. 느린 곳은 조금 가려는 속성 때문에 꺾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같죠. 사람이 뛰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꺾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빛은 공기 중에서 빠르고 물속에서 느리기 때문에 빠른 공기 중을 훨씬 더 많이 가고 물속을 조금 가려는 경향으로 꺾여갑니다. 그래서 이게 굴절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굴절하는 이유는 모든 파동들은 최단 시간에 도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꺾여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의 속력이 다르면 꺾일 수밖에 없구나. 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일부는 여기에 경계면에서 일부는 사실은 반사됩니다. 일부는 꺾여 들어가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법선을 그리면 이 각도가 입사각, 이 각도가 반사각, 이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그중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굴절각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거죠. 이때 이 각도의 대소관계 어떻습니까? 지금은 빠른 공기 중에서 느린 물속으로 들어왔죠. 각도는 무조건 속력이 빠른 쪽에 각도가 더 크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빠른 쪽 매질에 생긴 입사각이 느린 쪽 매질에 생긴 굴절각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각도의 크기는 속력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속력이 빠른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큽니다.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40도라고 칠게요. 그럼 물에서의 각도가 40도가 입사각, 그럼 반사각도 40도. 그러면 굴절각은 입사각의 크기보다 작아야 되니까 20도 정도의 크기를 얘가 갖는다고 치면 돼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내가 이 입사각을 조금만 더 크게 할게. 40도보다 약간 더 크게 빛을 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할게. 그래서 그러면 입사각의 크기를 50도로 높이는 순간 반사각 따라서 50도로 바뀌어야 돼. 맞아? 그럼 굴절각은?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 커져요. 얘가 커지면 얘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사각보다 커지진 않고요. 그래서 얘는 한 25도 이 정도.
됐어? 이렇게 같이 변해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됐어? 이런 모습을 띄어요. 자, 그런가 하면 거꾸로 쏠 수도 있죠.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만 빛을 쏘야 돼? 거꾸로도 가능하잖아. 거꾸로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나오게 이렇게 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빠져나가죠. 그랬을 때요, 얘 빠져나가는 이 모습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요게 입사가, 이게 반사가, 얘가 굴절각이야. 그랬을 때 요 각도가 30도라고 쳐. 이 각도 30도야. 요 각도가 몇 도게? 라고 하면 직진했을 때 30도보다 훨씬 더 커요. 왜? 이쪽이 빠른 매질이니까 이쪽에 생긴 각도가 커야 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요거 70도 이렇게 쓴다고 하시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는요, 느린 매질 쪽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고 빠른 매질 쪽에 굴절각이 생길 텐데 이쪽 각도가 무조건 커야 돼. 됐어? 그래서 이게 30도면 얘 30도고 얘 70도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내가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할게. 이거 40도. 그럼 이게 40도야. 굴절가 어떻게 돼? 이것도 같이 커져. 얘를 크게 하면 얘도 커져. 됐어? 네, 물리는 예외가 없어요. 입사각 커질 때 굴절각이 커진다 그랬으니 같이 커지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라고 할까? 얘 90도 됐다고 쳐볼까?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자, 선생님이 이번 입시가 끝나면 라식 수술을 할 거예요. 안경 끼기가 너무 불편해서 잘 안 끼니까 너네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감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껴야 되는데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 너네는 어떻게 안경을 끼고 있냐? 난 멸라 불편해. 안경 끼고 있는 게. 그래서 막 섰다 벗었다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을 그리면요, 입사각을 살짝 크게 했어. 그랬더니 반사각도 살짝 커졌고 굴절각도 살짝 더 커졌는데 얘명할 얘가 수명과 나란 굴절각 90 이렇게 되는 줄 말씀했어요. 그래서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 커지는 거 맞아. 그랬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이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가 인계각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인계각. 자, 이 인계각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입사각을 41도로 만들어요. 이런 얘기야. 그럼 반사각도 41도로 얘가 좀 더 커지면 얘도 좀 더 커져서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굴절각도 조금 더 커져야 되잖아. 얘 조금 더 커져서 얘가 93도쯤 되면 어떻게 될까? 커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굴절각이라는 새끼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줘. 굴절은 꺾여서 다른 매질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 이 상황이 발생해.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빠른 매질에서 생긴 굴절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각도가 90도까지도 갈 수 있고 그거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굴절각은 90보다 더 커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 들어오는 빛으로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빛은요, 굴절이 아니고 마치 반사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굴절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반사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현상을 우리가 전부 다 반사된다, 전반사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전반사는 반사 때문이 아니고 굴절각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굴절 현상이야. 이게 굴절 현상이야. 맞아. 이게 나타나. 근데요, 나 거짓말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져서 90도보다 더 커지면 다 안으로 들어오고 맞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반사된 빛과 굴절된 빛이 같은 매질에 두 가닥이 생겨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전반사가 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굴절 광선이 반사 광선에 붙어
그냥 요거 하나로 바뀌어. 됐어? 이광선이 없어져. 그냥 여기에 다 합체가 돼. 알겠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되겠냐? 이 새끼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반사광선이랑 그냥 붙어버려. 그래서 굴절광선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되겠냐? 이건 전부 다 반사된다. 전반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전반사라는 특이한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광섬유라고 하는 광통신.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에 이 광섬유가 전 세계 국토에 깔려 있는데 옛날에는요 인터넷 할 때 통신선이 전선이었던 거 아세요? 구리선. 자, 구리선이라는 전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기 신호를 쐈는데 쏜 전기 신호 중에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나가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밖으로 나가는 요 파동을 잡으면 이게 도청이 돼요. 도청, 감청이 다 얘 때문에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전봇대에 나쁜 애들이 막 붙어가지고 도청, 감청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이게 바로 굴절광선을 이용해서 그런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광섬유를 사용하는데 광섬유는요 특이하게도요 구리선이 아니고요 느린 매질로 만들어진 코어라는 물질과 빠른 매질로 만들어진 클레딩이라는 두 겹의 물질로 만들어진 얘를 통틀어 광섬유라고 불러요. 광섬유라고 부릅니다. 안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속이라서 코어, 밖에 있는 아이를 클레딩이라고 불러요. 얘가 빠른 매질이고 얘가 느린 매질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여기에서 광섬유라는 이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 이게 빛광자예요. 그동안 전선은 전기 신호를 쏘는데 광섬유는 빛 신호를 쏩니다. 전달 속도가 열나 빨라지겠죠. 자, 빛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임계각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쏩니다. 임계각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쏠 때 여기에 부딪혀서 반사될 때 전반사가 일어나서 반사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굴절돼서 나가는 게 있다 없다? 이거 없다. 됐어? 전반사만 일어나니까 굴절돼서 밖으로 나가는 애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청, 감청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선은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반사를 이용할 텐데 도감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한 광섬유는요 빛신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열나 빨라진 거고 그리고 도청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광섬유예요. 알겠어? 이게 바로 전반사를 이용합니다. 괜히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걸 또 이용하면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 꼬맹아 물속에 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입고 물속으로 잠수 나 여기에 이렇게 물속에 잠수해서 그래서 두루 누워서 저기 하늘을 볼 거야. 그러면 이 넓은 바다에서 하늘이 얼마나 넓게 보일까? 얼마나 넓게 보일까? 넓게 보이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이 사람 눈에 하늘은 요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는 까매서 하늘이 안 보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망망대해 너무 넓으니까 하늘도 그대로 다 열린 상태로 다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마치 바닷속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여기까지만 하늘이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까매서 하늘이 안 보이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전반사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 태양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면 내 눈에서 반사돼서 수직으로 갈 때 이게 보여요? 그죠? 네. 근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요 여기에서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니까 여기에서 내 눈에서 반사된 빛이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더 커야 되는 거 있죠? 맞아. 근데 더 옆으로 가면요 이렇게 되면서 입사각의 크기가 얘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다 보면 뭐에 도착합니까? 임계각에 해당되는 입사각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빛이 하늘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얘는 하늘로 가는 빛이 있니 없니? 이제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면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임계각보다 이상하게 더 커졌으니까 빛이 이렇게 되죠. 하늘로 나가는 빛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됐어 까맣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와야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하늘에 갔다 온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닷속 여기는 까맣습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임계각보다 더 커지는 순간부터는 하늘로 가는 빛이 없어서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되겠어? 네. 잠깐만 서서 잠을 깨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바닷속에서 보면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은 요만큼만 하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이걸 알아낸 사람이 스넬이라서 스넬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네. 바닷속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걸 스넬의 창이라고 한다. 됐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 자, 그러면 이러한 굴절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렌즈에 대한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넬이라는 사람이 굴절과 관련된 스넬 법칙을 만듭니다. 요거는 근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을 스넬 법칙이라고 합니다. 굴절 법칙을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꺾여 들어가 이렇게 했고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꺾이잖아요. 자, 꺾이는데요. 요만큼만 꺾일 때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 2번 굴절율이 더 큰 건 1번이니 2번이니? 굴절율이 더 큰 건 1번이니 2번이니? 굴절율이라는 건 직진해야 되는 것보다 누가 더 안쪽으로 확 꺾였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굴절율이 더 큰 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럼 굴절각이 더 큰 건 누구니? 1번이죠. 굴절각하고 굴절율은 반대 말이에요. 되겠어? 굴절율이 더 크다는 건 얼마나 더 확 꺾인 거야? 라고 하는 굴절율을 스몰 n이라고 써요.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스넬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굴절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굴절율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 굴절율이 있단 말이야. 절대 굴절율은요. N 공기 이렇게 쓰면 공기의 절대 굴절율 이렇게 읽어. 그래서 N 물 이렇게 쓰면 물의 절대 굴절율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상대 굴절율은 뭐냐면 N 공기 물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 뜻이야. 그래서 네. N 물 공기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렇게 읽으면 돼. 그죠? 우리 그림은 N 공기 물 요거 그려는 거야.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요. 굴절하는 이유는 매질 간의 속력 차이니까 굴절율은 둘의 속력의 비율 차이야.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10이라고 하자. 물에서의 빛의 속력은 5라고 치자. 됐니?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100이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자. 알겠어? 자, 그러면 N 공기물의 상대 굴절율은요. 사실은 빛에서의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과 물에서의 빛의 속력의 비율이 바로 상대 굴절율이야. 그러니 물에서의 속력은 5고 공기에서의 속력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얘 상대 굴절율 얼마야? 2야. 이거야. 이거야. 되겠어? 되겠어?
이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에서의 속력 비율로 구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네 아까 파동에서의 속력 구하는 식 V는 파동에서의 속력 구하는 식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네 뭡니까? 파동에서의 시간은 주기분의 그래서 네 거리는 뭐였어? 파장인데 주기분의 파장을 심플하게 쓰면 주기분의 1이 뭐라고 했다 그랬어? 진동수 그래서 F 람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의 진동수와 공기 중에서의 파장의 길이로 구하면 돼. 물에서의 속력이랑 같은 값은 물에서의 진동수와 물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곱한 값을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니 여기 중에서 얘가 진동수와 파장을 가지고 오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속력이 느려진다 그러잖아. V는 F 남자인데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10이었다가 물로 가면 속력이 5가 되니까 이 곱한 값이 변하잖아. 그렇죠? 자, 이 중에 파동의 속력이 바뀌면 변하는 게 뭘까? 진동수만 바뀌어서 속력이 달라지는 걸까? 파장만 바뀌어질까? 둘 다 바뀔까? 볼 것 같습니까? 하나의 파동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뭔가가 바뀌니까 속력이 달라졌겠죠? 뭐가 바뀔까요? 뭔가는 바뀌고 뭔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진동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DNA나 지문 같은 거라서요.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굴절하던 반사하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뭐? 파장만 변합니다.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요. 진동수가 10인데 속력이 10이잖아요. 파장의 길이가 1이었네 이런 뜻이야. 속력이 느려져도 진동수는 그대로야. 그럼 파장의 길이가 절반은 줄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건 파장의 길이만 바뀝니다. 진동수 안 바뀝니다. 그러니 공기 중에서의 진동수와 물에서의 진동수 이거 똑같다. 그러니 약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속력의 비율이라는 건 파장의 길이 비율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 간의 속력 비율로 구하든지 파장 비율로 구하면 돼 라는 얘기고요. 또 속력의 비율과 똑같은 비율만큼 생기는 거 하나 더 있다고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뭘까요? 바로 그 매질에서 생기는 이 각도요. 기억나요?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생긴 각도가 더 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와 물에서 생긴 각도를 보면 어느 쪽이 속력이 더 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각도가 아니고 값으로 바꾸려고 우리는 앞에 사인 값을 치워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력 비율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상대 굴절률은 각각의 매질의 절대 굴절률을 거꾸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래 공기에서 출발해서 물로 갈 때요. 출발한 쪽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도착한 쪽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에서 물로. 맞아요? 공기에서 물로. 공기에서 물로. 근데 절대 굴절률 쓸 때만 순서가 바뀌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 굴절률 구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 구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에 따라 얼마나 꺾이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아까 얘 속력이 10, 얘 속력이 5라서 상대 굴절률 계산하면 이렇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N, A, B 이거 상대 굴절률 2야. 그럼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해석할 수 있었죠. 상대 굴절률이 2배가 있고요. N, A, C 얘는 상대 굴절률이 5래.
B야 C야? 누구야? 이거죠. A의 속력을 10으로 볼까요? 어차피 얘는요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2 나와야 되잖아요. 얘 속력이 10이면 얘 속력이 5라고 보시죠. 근데 얘는요 A와 C의 속력의 비율인데 이게 5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A의 속력은 10으로 낮잖아요. 그러면 C의 속력은 얼마나 되냐? 2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 세 가지 매질 중에 누구의 빛의 속력, 어디에서의 빛의 속력이 제일 빨라? 라는 얘기예요. 어디? A에서의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르네. C에서의 빛의 속력이 제일 느리네. 됐어? 그럼 꼬맹아, 상대 굴절률의 숫자가 2야, 5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라고 하면 꼬맹아, 이 상대 굴절률의 숫자가요 1보다 크면 A에서 B로 갈 때가 속력이 느려진다 이거지. 속력이 느려졌네? 속력이 더 많이 느려졌네? 그래서 굴절률이 더 커졌네? 이 얘기입니다. 굴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느린 매질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됐어? 네. 그럼 거꾸로 꼬매가 NAB가 아니고 MBA면 얼마나 올까? MBA면 얼마나 올까? 이거 B에서 출발해서 A로 간 거잖아. A의 속력이 10이고 B의 속력이 5라고 했잖아. 얘는 얼마나 오니? 2분의 1. 그러니까 상대 굴절률이 1보다 작아? 빨라졌다는 거야. 그 얘기야. 맞아? 빠른 매질로 갔네? 느린 매질로 갔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 2란 얘기는요, 여러분들, 얘는 A보다 B의 속력이 2배 늦어졌네? 이 뜻이야. 얘는 A보다 C의 속력이 5배 느리네? 이 뜻이야. 그래서 얘는요, B보다 1이라냐. 그래서 얘는 B보다 A의 속력이 빠르네, 2배 빠르네, 이 뜻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빠른 매질로 갔네, 느린 매질로 갔네,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막 생각해줘야 되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킬러 문항이 여기서 나와요. 스넬 법칙에서. 알겠어?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게 스넬 법칙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9페이지가 이 스넬 법칙인데, 우리 지섭이가 오늘 연락 오느냐고 이 문제를 집에 가서 잘 풀어올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있는 렌즈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 해당되는 이 렌즈에서의 상 작도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넬 법칙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집중해서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합니다.